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라. 어웨이크입니다. 지은이는 피터 홀린스, 옮긴이는 공민희, 펴낸 곳은 포리스트 북스입니다.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안전지대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너무 가혹하게 들릴까봐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가지는 일은 결코 나쁘지 않다. 본질적으로 안전지대는 옳다, 그르다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안전지대에 끌리는 이유는 밤에 잠을 자는 일처럼 인간이 가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걱정과 불안이 커지지만 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이 안전지대를 포기할 만큼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고 그 상태로 완전함을 느낀다. 그러나 스스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는 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동안 얻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터넷 블로거로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블로그에 사진과 설명, 인용구, 글귀 등을 써서 상당한 소득을 올린다. 그런데 개중에는 좀 더 분량이 길고 의미 있는 이를테면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을 가진 블로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을 쓰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자기 회의, 자격이 없다는 느낌, 자료 조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한 걱정 등 몇 가지 힘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은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꿈을 포기하고 판에 박힌 일상에 머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선택을 하고 나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하게 된다. 물론 누구에게나 안전지대는 있어야 한다. 휴식을 취하고 이따금 그저 존재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가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전혀 나쁘지 않다. 그저 더 깊은 안전지대로 뛰어들지만 않으면 된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금세 몸이 축날 뿐더러 의욕이 피로와 불쾌감으로 변해 모든 것이 귀찮아져 결국 손을 놔버리게 된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훈련 기간에 틈틈이 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쉴 틈이 있어야 한다. 가끔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일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다. 문제는 안전지대에 너무 안주할 때 생긴다. 편하고 정적인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멈추게 된다. 한계에 도전하기를 그만두고 현재 상황에 만족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몽유 상태에서는 좋은 기회들이 허망하게 사라진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낯선 것을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지대는 결코 나쁜 곳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안정을 찾고 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전지대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불안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안전지대보다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에서 영감을 얻은 뒤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특정 방식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타인이 나를 멍청이로 여기거나 멸시할까봐 혹은 비난하거나 조롱할까봐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조명효과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하고 입 밖으로 낸 모든 말, 쓰는 모든 글이 다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일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에 당신이 저지른 제일 부끄러운 일 2-3가지를 떠올려보자. 옷에 뭘 쏟았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거나, 술집에서 취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아마 부끄러움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 2-3가지를 떠올려보자. 그 사람이 최근 부주의하게 행동했거나 공공장소에서 어색한 순간을 만들었거나 술집에서 취해 주정을 부렸거나 한 일들 말이다.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조명 효과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영화 속 주인공이기에 항상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또 늘 남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모든 움직임과 말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여긴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저 편집증에 빠지게 할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누구도 그렇게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남이 무엇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남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의 99%를 기억하지 못한다. 남 일에 늘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친한 친구, 연인 혹은 쌍둥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아닌 타인을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조명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쉽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당연하게도 당신 세상 속 중심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당신의 내부에서 당신 자체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중요성은 되게 크지 않다. 게다가 당신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 자신의 조명 효과를 받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그들 인생의 주인공인 자신을 걱정하느라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비난하거나 당신과 관련한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런데 최근 이 조명 효과로 인한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해한 정도였으나 소셜미디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미디어 회사가 된다. 물론 아주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대기업에 버금간다. 글을 퍼내고 소식을 보고하고 동영상과 음악, 사진을 유통하며 개인의 특성을 내세우고 상품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명 효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했다. 대다수는 조명 효과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고통의 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말이다. 그런데 조명 효과가 그저 하나의 심리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떨까? 모든 것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라면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보다 쉽게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고 가끔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주시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다. 그 덕분에 당신은 마음 편하게 어디든지 다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를 발견하면 이내 당신의 실수는 잊어버릴 것이다. 이 훈련은 또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는 그들에게 별일이 아닐 것이다. 이미 그들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을 테지만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 오히려 당신의 그런 면을 사랑할 수도 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보복이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적어도 한동안은 조명 효과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엇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다.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완벽한 시기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낯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곧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미루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다.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준비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시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까지 어떻게든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시도를 자꾸 미루기만 하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일종의 공백이 생긴다. 전설적인 처세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자란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커진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라.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행동에 나서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이 장에는 망설임 없이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본격적으로 방법을 익히기에 앞서 일단 뛰고 그 다음에 돌아보라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자. 이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에서만큼은 새겨들을 만한 격언이다. 완벽주의는 핑계일 뿐이다. 미루는 버릇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미루는 일은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좋은 태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너무 성급하게 묻지 않아도 된다. 사실 미루는 버릇과 완벽주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다. 이 둘은 함께 움직이며 생산성과 정신력을 약화하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고리를 구성한다. 우선 미루는 버릇의 정의는 간단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실행을 연기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이를 자연스럽게 해줄 뿐더러 행동을 억제하고 침체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 사실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추구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완벽주의는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 학대로 불리기도 한다. 완벽이란 뇌수술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상황에서는 절대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고수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또한 대개 완벽주의는 타인의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을 매끄럽고 결점 없이 해야 하며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전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열망하는 무언가를 취할 기회를 붙잡는 대신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 억지로 머물게 하는 것이다. 미루는 버릇은 완벽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시작을 최대한 미룬다. 미리 정해진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패하면 내부나 외부에서 비난이나 조롱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두려움이 심해질수록 완벽주의자의 미루는 버릇도 더 굳어진다. 미루는 버릇과 게으름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역설적이게도 미루기의 원동력은 제대로 해보겠다는 불타는 의지다. 그저 좌절과 실패가 두려워 그런 불안을 미루기로 분산하는 것뿐이다. 미루는 버릇을 가진 완벽주의자들은 기준이 하늘만큼 높으며 그 기준에 닿는 게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여겨지면 우회를 통해 불안해서 옆으로 비켜 선다. 완벽은 어떻게 해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다. 완벽한 사람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100% 완벽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며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는 완벽주의자도 아닐 뿐더러 미루는 버릇은 그저 불평과 변화로부터 자신을 감싸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주의는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한다고 믿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실패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3장에서 살펴본 조명 효과를 기억해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으며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다들 자신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기에 남이 저지른 실수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을 놔주고 자신의 성과를 자아 존중감과 분리하려고 노력해보자. 또한 완벽과 탁월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은 최선을 토대로 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의지다. 이와 극명히 대조적으로 완벽주의는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부정적인 감정이다. 완벽이란 비현실적이고 성취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완벽주의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전지대에서 나가지 못하게 정면으로 막고 있다면 당신은 그저 그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 뿐이다.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라. 내가 지금 하려는 말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 바로 모든 사람은 평범하다는 말이다. 무대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연예인들은 어떤가? 그들도 평범하다. 경제 잡지나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억만장자들 역시 평범하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운동선수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는 당신 또한 평범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거나 우승을 차지하는 특별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찾아다니다 약간의 운을 만났을 뿐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 맥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운 역시 열심히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아무 노력 없이 거머쥘 수는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운을 얻기 위한 기본 토대를 열심히 다졌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버몬트주에 사는 벤과 제리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5짜리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그 다음 그들은 쇠퇴하고 버려진 정유소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마침내 지역 슈퍼마켓에 제품을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제품의 수준과 판매 수완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40년 뒤 벤과 제리의 아이스크림은 미국에서 명실공히 가장 잘 알려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벤과 제리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을 $5짜리 인터넷 강의를 통해 배웠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다. 심지어 벤은 미각, 후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스크림계의 거물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지대 밖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불가능하고 두려운 일에 날마다 도전한 뒤에 성공을 이룬 것뿐이다. 당신은 대체 뭘 망설이는가? 이런 생각은 안전지대에서 꽤 동떨어져 보인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찾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쉬운 목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그래야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곧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때 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그래야 부족함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쓰기를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할 때 당신이 작가를 굉장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눈이 희둥그레질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작가라는 직업은 어쩐지 신비롭게 여겨진다. 디킨스나 해밍웨이처럼 손끝으로 주옥 같은 말을 탄생시키는 훌륭한 소설가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솔직히 나 역시 작가라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고 멋진 글을 쓰는 재능은 사실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나와는 달랐다. 주옥 같은 글을 써내려가는 건 그들에게 수도꼭지를 트는 일처럼 쉬워 보였다. 하지만 이윽고 뛰어난 작가들 역시 초기에는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조사하고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모든 노력에도 출판사로부터 옹고 거절 편지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들 중 누구도 타고난 작가가 아니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했을 뿐이다. 작가 지망생인 내 친구 몇 명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글쓰기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글쓰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주눅들어 있었다. 그러다 결국 각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명은 정신과 육체 건강에 관한 글을, 다른 한 명은 육아법에 대한 글을 올렸다. 친구들이 블로그를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블로그를 방문했고 그들의 작문 실력이 얼마나 분명하고 지적이며 원고 구성이 탄탄한지 파악하고 놀랐다. 그들이 그렇게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 여러 차례 나는 글쓰기 능력이 정말 부족해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 덕에 지금은 웬만한 작가를 뛰어넘는 글쓰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람은 불안과 인지된 부적절성에 반응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취로 가는 길에는 그저 노력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그저 노력했을 뿐이다. 또한 모든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토대를 만들어준다. 노력을 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시작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